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41살, 이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딸 아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15년을 시어머니 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갈아넣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를 데려와서는 내 후임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저를 내쫓으려고 시어머니가 직접 20억짜리 집을 제 앞으로 넘겨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때 저는 구청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민원 창구에서 이혼 수리 확인서를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받았는데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올라오는 순간 15년이 진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며칠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억짜리 집, 제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 두 장을 무릎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번갈아 내려다봤는데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흔들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우선은 그날 아침 일을 말씀드려야겠죠. 시어머니가 현관에 이삿짐 상자를 쌓아놓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걸레질하고 문지르고 김치 냄새 밴 벽지를 닦아가며 지켜온 그 집 현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자 위에 월세 계약서를 올려두고 구두주걱으로 신발을 신으면서 아들한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라. 유미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집 사줄 거니까. 들뜬 목소리였어요.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택시 트렁크에 짐 싣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분하다도 아니고 시원하다도 아니고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안 봤구나 그거였어요. 이혼하기 3주 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현관 불을 안 켜고 신발을 벗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고요. 제가 그걸 정면으로 확인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셔츠에 묻은 거, 그게 뭐예요?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어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넌 살림이나 똑바로 해. 그 한마디로 제 입이 막혔습니다. 15년간 늘 그랬어요. 제가 뭘 물으면 시어머니가 먼저 맞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요. 그게 이 집의 순서였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이혼 합의서였어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여자 사진이 있었고요. 이 여자는 강남에 500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이야. 너 같은 빈털털이랑은 격이 달라.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항목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15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15인분 싸고 남편 사업 격리 보고 밤에는 시어머니 무릎 찜질에 발 마사지까지 한 값이 이 숫자라는 거죠.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면 위자료 5천만 원은 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이미 준비해둔 인감도장을 식탁 위에 톡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인감도장이 식탁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서 합의서 위에 멈췄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제 15년이 저 도장 하나로 정리되는 거구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런데요. 멍한 게 딱 3초였어요. 그 3초가 지나니까 눈앞이 오히려 선명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 식탁 위 합의서, 빨간 도장,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전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고요. 시어머니가 왜 도장 안 찍어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 위에 올려둔 찌개 뚜껑을 열었습니다. 신혼 첫날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살림값은 네가 벌어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 초기 자금 3천만 원을 대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 통장에서 빼준 돈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시댁 통장에 넣었고 그 돈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뒤로 10년. 새벽에 일어나 현장 인부 도시락을 쌌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했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사업이 연 매출 8억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적금 하나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었어요. 찌개를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도장 찍으라고? 아니, 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15년 동안 이 부엌에서 뭘 봤는지, 뭘 적어뒀는지,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접힌 합의서가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얇은 종이의 감촉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구청 민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혼 수리 확인서와 등기권리증 2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민원실 번호 안내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오가고 히터 바람이 종이 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찍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김영희, 41살. 이 이름이 20억짜리 집 위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혼 3년 차 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남편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였어요. 거래처에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법인 통장이 바닥났고 직원 월급도 2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녁마다 거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친정에 전화해라. 내 엄마한테 좀 있지 않냐? 친정어머니는 그때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위암 3기, 항암 2차 끝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죠. 얼마나 필요하냐고. 2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고 3일 뒤에 남편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에 이어서 어머니 보험 해약금이었어요. 가계부 3번째 권에 그 입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날짜, 금액, 송금인 이름까지 제 손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 아래에 제가 작게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엄마 미안. 2글자. 그 돈에 대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고 그 돈이 들어온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돈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은혜를 팔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 집 분위기였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항암 부작용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명절에 하루만 병문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노을배를 깎다가 칼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 타령이냐? 제사 음식이 12가지야. 누가 해? 저는 그날 새벽 1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녹두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시어머니한테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합의서를 받은 그 다음 날 새벽 잠이 안 왔습니다. 부엌 찬장 맨 아래 칸
냄비 뒤에 숨겨놓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15권. 결혼 첫 해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적은 것들입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놓으니까 식탁이 꽉 찼어요. 첫 번째 권 표지를 넘겼습니다. 시댁 생활비 입금 내역, 남편 사업 자금 입금 내역, 장본 영수증 붙인 것, 아이 분유가, 시어머니 약가.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는데 제 20대가 숫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10년 차 결혼기념일 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식을 제안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안할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기념일에 돈 쓸 여유 없어. 집에서 해먹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같은 달에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다가 눈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48만 원. 저랑은 동네 국밥집도 안 가는 사람이 법인카드로 호텔에서 밥을 먹었어요. 캡처를 떴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도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남편 의심하는 년이 어딨어.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왜 밖을 돌겠냐. 제 잘못이라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결국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뒤로 5년을 더 참았습니다. 아이 학교 상담, 남편 사업장 세무관리, 시어머니 무릎 수술 후 3개월 간병. 간병할 때 시어머니가 제가 끓인 죽그릇을 밀어내면서 하는 말이 매번 같았어요. 맛없다. 다시 해와. 37에 둘째를 유산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반찬은 누가 하냐? 빨리 퇴원해라. 남편은요? 거래처 회식이라면서 병실에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링거줄을 매단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일하는 기계구나. 가계부 마지막 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칸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투입한 총액 추정 4억 2천만 원. 노동 환산 불가. 노동 환산 불가. 이 6글자를 쓸 때 펜 끝이 종이를 뚫을 것 같았습니다.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던 10년을 기름에 손등 대어가며 전 부치던 명절들을 유산하고 누워있는데 반찬 걱정부터 하던 그 전화를 도대체 얼마로 매기라는 건지 가계부 15권을 다시 찬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캡처 사진까지 전부 대형 지퍼백에 담았어요. 그걸 들고 새벽에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에서 트렁크를 닫을 때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게 제 방패가 될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한 줄씩 적어온 숫자들이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요. 부엌에 다시 들어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또 들어오지 않은 밤이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여자가 15년 전 25의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밑이 꺼지고 몸무게는 결혼 전보다 11kg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합의서가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합의서를 받고 5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 온다. 상 제대로 차려라. 누가 오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후임. 그 두 글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내 후임.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후임이라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던져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양파를 칼로 내리찍었습니다. 양파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즙이 튀었는데 눈이 매운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데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 모피 코트, 하이힐. 최유미라는 여자가 신발을 벗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웃었습니다. 뒤따라온 손에 수입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고 남편한테는 케이스에 담긴 시계를 건넸어요. 저한테는요? 눈길도 안 줬습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데 시선이 완전히 비껴갔어요. 마치 투명 인간한테 하듯이. 그 여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 상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앉아본 적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늘 시어머니 자리였고 저는 부엌 쪽 끝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야. 강남 림빌딩 건물주. 우리 며느리. 1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안 붙여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야 아니면 너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배꼽 아래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그 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태블릿을 꺼내서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 사본이랑 임대 수익 명세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봐라. 이 정도 며느리를 만나야 우리 집안이 뜨지. 저는 불고기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접시가 손바닥에 닿아 있었는데 내려놓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는데 그 순간 뭔가 걸렸어요. 관인 위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격리일을 10년 넘게 한 사람은 서류를 많이 보거든요. 공문서의 도장이 어디에 찍히는지, 글씨 간격이 어떤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위화감을 머릿속에 꾹 눌러 담았습니다. 식사 중에 그 여자가 남편 팔짱을 꼈어요. 제가 잡채를 나르고 있는데 제 남편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사업 확장 자금은 내가 댈게. 남편이 웃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새벽에 도시락 싸고 격리 보고 세무관리까지 해서 키운 그 사업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금을 대겠다는 말에 남편이 웃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래. 이 정도 며느리를 만나야지.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을 날랐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에서 내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국그릇을 들고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싱크대 앞에 세워놓고 목소리를 낮추더니 저 사람이 진짜 부자야. 네가 비벼볼 상대가 아니니까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 면전에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까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말 들어.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제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편 눈을 봤는데 거기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눈이었어요. 1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밤 12시
그 여자가 돌아가고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여준 빌딩 주소를 기억해뒀거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수수료 700원. 결과가 떴는데 소유자 이름이 달랐어요. 최유미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법인명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USB에 저장했고요. 그 순간 선택지가 두 개였어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입을 다무느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냉정하게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유미가 사기꾼이라고 밝히는 순간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 명의예요. 재판을 해도 시어머니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니까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15년을 바쳐도 그 집은 영원히 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스스로 그 집을 넘기려 하고 있잖아요. 강남 건물주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환상 때문에 사기꾼한테 속아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고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유미 씨가 이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더라. 내 짐은 빨리 빼. 남편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월세방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제가 친정 돈까지 끌어다 살린 이 집에서 제 옷장을 열어젖혀 놓고 짐 빼라고 하면서 감사하라고 열어젖혀진 옷장을 봤습니다. 옷 사이에 아이 돌잔치 때 입은 한복이 비닐 커버 씌워진 채 걸려 있었어요. 그 한복이 눈에 들어오니까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뱉지 않았어요. 표정을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조건을 제대로 맞춰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기 연락처를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상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옷장이 열어젖혀지고 짐 빼라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숨어서 문자를 보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아이 학원 근처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만큼 제 꼴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테이블 위에 가계부 15권, 법인카드 외도 결제 캡처, 그리고 유미가 보여준 등기부등본 캡처를 저장한 USB를 한꺼번에 꺼내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가계부를 한 권씩 넘기면서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외도 증거만으로도 위자료는 나와. 근데 시어머니 명의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야. 재판으로는 못 가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니까요. 대신 상대가 먼저 조건을 높여올 때까지 절대 먼저 금액을 부르지 마. 시어머니가 집을 넘기겠다고 나오면 그때 세금 문제를 우리가 설계해야 돼. 수진이가 펜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시어머니 명의에서 저한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6억에서 7억.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먼저 증여하고 이혼 재산 분할로 저한테 넘기면 취득세만 발생한다고요. 저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영희야,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먼저 흥분하면 저쪽이 스스로 올려줄 때까지 버텨. 그 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불렀어요. 소파에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 남편 명의 통장 잔고 화면이 띄워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적다는 거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좋아. 현금 5억을 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도장 찍어. 5억. 5천만 원에서 갑자기 5억으로 뛴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큰 돈을 써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유미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남은 인생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요. 15년 갈아 넣은 사람한테 5억이 충분하다고. 속이 끓었지만 수진이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먼저 흥분하면 진다.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집은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1초, 2초, 3초. 남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집까지는 무리지. 손사래를 치면서 헛웃음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쳤냐? 20억짜리 집을 네가 왜 가져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요. 시어머니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만나시죠. 재판하면 재산분할의 위자료에 시간은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유미 씨가 기다려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둘 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3일이었어요. 아이 밥 차리고 빨래 널고 평소처럼 살면서 속으로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까 안 올까? 유미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왔어요. 달콤하게 웃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3일째 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표독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4명의 이 집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난 월세방 가면 돼. 유미가 곧 더 좋은 집 사줄 거니까. 시어머니 눈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주 며느리가 더 좋은 집을 사줄 거라는 그 환상에 완전히 빠진 눈이었어요. 20억짜리 집을 내놓으면서도 아깝다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얼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법무사를 통해 깔끔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의미 없어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문이 닫히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걸 아이한테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넘기겠다고 했어. 수진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설계안을 설명해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먼저 증여하고 이혼 재산 분할로 저한테 넘기면 취득세만 나온다고요. 저는 이 구조를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포장해서 안내했습니다. 둘 다 세금이 적다는 말에 바로 동의했어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숫자 앞에서 판단력이 사라지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1단계 시어머니에서 아들한테 집 증여 서류를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민의 빌딩도 이참에 등기부 확인해 볼까? 같이 서류 정리하면 편하잖아.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법무사가 유미 빌딩 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자가 다르다는 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전부 끝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넘길 이유가 사라지고 이 판 자체가 엎어지는 거예요. 1초 안에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 서류에만 집중하시죠. 유미 씨 거는 결혼 후에 따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도 그런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등 뒤에 땀이 흘렀는데 의자에 등을 기댈 수가 없었어요. 땀 자국이 보일까 봐요. 2주에 걸쳐 증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넘어갔고 이어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집과 현금 2억을 제 몫으로 명시했습니다. 위자료 3억은 별도였고요. 수진이가 모든 서류를 최종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줬어요.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유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늘 같았어요. 집 정리 다 돼간다. 언제 이사 오실 거냐? 유미의 대답은 시어머니가 스피커폰으로 틀어놓는 바람에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고 있어요.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걸 보면서 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서류 완료까지 며칠 남았나? 등기 이전까지 며칠 남았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USB 안에 저장된 그 캡처 화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등기부등본, 유령법인, 그리고 관인 위치가 어긋난 위조 서류.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강남 건물주 환상 속에서 20억짜리 집을 내놓고 현금까지 얹어주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서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이 제 손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구나.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수진이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어깨를 툭. 그게 15년을 참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로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바로 안 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숙려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고 남편은 유미의 오피스텔을 오가며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옷 갈아입으러 올 때 현관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저는 이혼 후 생활 계획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아이 학교, 보험, 병원,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가면서요. 남편은 유미랑 전화할 때마다 사업 확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어요. 형님 소개해준 그 땅, 내가 투자금 넣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돼? 사업 확장 구상에 빠져서 숙려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이유가 달랐을 뿐이에요. 숙려 기간 마지막 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유미 만날 때 입는 그 양복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요. 판사가 뭔가를 물었고 둘 다 네라고 대답했고 끝났습니다. 15년이 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날 오후 구청에서 이혼 신고가 수리됐고 같은 날 법무사를 통해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동기가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어요. 제 이름이 찍힌 등기권리증.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두 눈에 물이 고이는 걸 처음으로 그냥 뒀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화장실에서 수건 물고 울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소리는 안 났지만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끝났다는 게 온몸으로 실감이 나서요.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완료됐다. 네 글자.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으로 가는 거였어요. 택시에 짐을 싣으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석 달만 참으면 유민의 강남집에서 같이 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목소리. 저는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날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뒷모습을. 이번에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유미의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양복 몇 벌이랑 골프채가 전부였거든요. 나가면서 제 얼굴을 한번 봤는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잡고 서서 기다렸어요. 할 말 있으면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기침 소리도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며칠 안 돼서 유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미한테 사업 확장 자금 3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유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머니 노후 자금부터 우리 공동 투자 계좌에 넣어두면 수익률 30%는 보장해 줄게. 시어머니가 월세방에서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통장을 열었어요. 비상금 2억. 거의 전부를 유미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남편도 사업 운영 자금 1억 5천만 원을 같은 계좌에 넣었고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나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쪽 일에 관심을 끊고 제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쫓아낸 거야? 숟가락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이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11살짜리 눈이 그렇게 또렷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할머니가 엄마를 내쫓으려 했다고? 그런 말을 이 아이한테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한참 저를 보더니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고요. 국이 짰는데 간을 잘못 맞춘 건지 제 눈에서 뭔가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잠든 밤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안 켜고 식탁에 팔을 올려놓고 한참을 있었어요. 20억짜리 집을 받았고 현금도 확보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는데 이 아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것, 그 무게는 서류로 해결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며칠 뒤 동사무소에 서류 정리하러 갔다가 시어머니 전 이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유미라는 여자 있잖아. 옆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부잣집 아들한테 접근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적 있다더라. 집에 돌아와서 USB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캡처를 다시 확인하고 유미가 보여줬던 빌딩의 실소유 법인을 추적해 봤어요. 이미 2년 전에 폐업 신고된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혼 합의에 하자가 생기거나 사후에 재산 환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없어? 수진이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답을 줬어요.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괜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주였습니다. 유미의 전화가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남편이 유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는 3개월치 밀린 관리비 고지서만 꽂혀 있었고 경비원이 말하길 3일 전 새벽에 이삿짐 업체가 와서 짐을 전부 뺐다고요. 이 소식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영희야, 유미가 사라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돈도 다 들어갔어. 나 어떡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이 방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아이가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면서 현관문 잠금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끊긴 지 이틀 뒤 시어머니 월세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서 유미한테 보낸 돈을 계산했다고 해요. 시어머니 노후 자금 2억, 남편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 거기에 유미가 소개한 사업 파트너한테 남편이 서명한 투자금 1억, 합계 4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시어머니 통장 잔고가 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8만 3천 원으로 줄어든 화면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온몸을 떨었다는 걸 남편이 나중에 제 현관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최유미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수법의 전문 사기범은 이미 해외로 빠졌을 수 있어요.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체는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직원 급여가 2개월째 밀리고 거래처에서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사업장 임대료도 3개월 연체라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장부 정리하고 세무 관리까지 해서 연 매출 8억까지 올려놓은 그 사업이 제가 빠지고 반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월세 50만 원도 다음 달부터 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몇 달 못 버텨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영희한테 가자.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었잖아. 사정 얘기하면 봐주겠지. 원래 내 집.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요. 내놓을 때는 유미한테 더 좋은 집 받을 거라며 신이 나서 내놓고 돈이 없어지니까 원래 내 집이라고. 그 집은 이미 제 이름으로 등기가 끝난 집인데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랑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코트 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무릎을 꿇은 채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요. 남편도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라는 것만 봐서라도 당분간만 재워달라.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아이가 아빠를 보고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 어깨를 조용히 잡아서 뒤로 당겼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게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가린 채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서서 문틈 너머로 두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3주 전까지 저한테 짐 빼라, 도장 찍어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 후임이다 했던 사람들이요.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무릎 꿇었을 때는 한 번도 봐주신 적 없으시면서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문 열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쿵, 쿵, 쿵.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복도에 울음소리가 퍼졌고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 안쪽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흔들림 없이 112를 눌렀어요. 주거 침입 신고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이 경찰한테 항변했어요. 내가 살던 집인데 왜 못 들어가냐? 경찰이 등기부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영희 씨입니다. 이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자 동의 없는 출입은 불법입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복도가 조용해진 뒤 현관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어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고개를 들어서 아이를 봤습니다. 11살짜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현관 바닥에 앉은 채로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 15년을 버텼고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 앞으로도 버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를 통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접근금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앞으로 어떤 연락이든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직접 찾아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15년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종이 한 장으로 선을 긋는 거잖아요. 후련하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뭔가가 텅 빈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가 결국 폐업 신고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새벽부터 붙잡고 키운 그 사업이요.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고 사업장도 명도 소송에 넘어갔다고요. 저 없이는 장부 정리도 세무 관리도 현장 관리도 안 돌아갔던 겁니다. 15년 동안 저한테 적금 하나 안 만들어주면서 넘몸으로 품삯받은 거지라고 했던 시어머니, 그 품삯의 정체가 뭐였는지 이제 아셨을까요?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는 월세방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지방에 사는 남편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살게 해달라고. 여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가 해결해야지 나한테 오면 어떡해. 거절당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여동생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아요. 명절마다 시집간 년이 뭘 받으러 와 하면서 쫓아내던 분이거든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고요. 유미 사건 수사가 진전이 있었나 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USB를 제출했어요. 이혼 전 밤에 저장해뒀던 등기부등본 캡처, 유미가 태블릿으로 보여줬던 서류의 관인 위치가 실제 공문서와 다르다는 점, 소유자가 유령법인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진술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료가 위조 문서 입증의 결정적 단서입니다.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최유미, 본명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3건, 남편과 시어머니 외에도 두 곳의 가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총 30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문 결혼 사기범이었어요. 가짜 명품, 위조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는 빌딩, 전부 같은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허영심 강한 시어머니를 먼저 공략하고 아들한테 접근하고 이혼을 유도한 뒤에 돈을 긁어 모으고 사라지는 수법. 그 여자가 시댁 식탁에 앉아서 남편 팔짱을 끼고 오빠 사업 확장 자금은 내가 댈게라고 했던 그 웃음, 시어머니한테 홍삼 세트를 건네면서 어머니 하던 그 달콤한 목소리, 전부 계산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유미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틀었는데 공항 체포 현장이 나왔어요. 모피 코트가 아니라 후줄근한 패딩을 입고 있었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소파 상석에 앉아 제 자리를 차지하던 그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통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을 일도 없었고 저는 아마 5천만 원 쥐고 쫓겨났을 겁니다. 사기꾼이 제 인생에 끼어든 바람에 제가 25억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씁쓸하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TV를 끄고 아이 방에 갔습니다. 한 방을 비워서 아이 공부방으로 꾸미기로 했거든요. 아이랑 같이 벽지 색깔을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 벽에 손대지 말라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못 하나 박지 못하게 했던 집. 그 집에서 아이가 연두색 벽지를 가리키며 이거 예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 그걸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거실 장식장을 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 장식이 놓여있던 자리에 아이 상장이랑 그림을 걸었어요. 액자를 벽에 거는데 망치질이 서툴러서 못이 삐뚤게 박혔지만 제 손으로 박은 못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수진이 사무실에서 재무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현금 5억 중 아이 교육비, 생활비, 제 노후 기반을 나눠서 배분하는 계획이었어요. 숫자를 하나씩 채워 넣을 때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적금 하나 제 이름으로 못 들었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을 자기 의지로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학점은행제에 등록했어요. 15년 전에 결혼하면서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직업란이 비어 있더라고요. 김영희, 41살, 직업란 공란. 펜 끝으로 그 빈칸을 톡톡 두드리다가 작게 적어봤어요. 새 시작? 접수 직원이 직업란에는
해당 사항만 적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우고 빈칸으로 뒀어요. 괜찮았습니다. 채울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아이랑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주스를 빨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도 괜찮은 거지? 아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바람에 아이 앞머리가 날렸어요. 그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스를 빨았습니다. 노을이 아이 얼굴에 비쳤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 한 사람만 지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맨 윗칸에 시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구두 주걱이 놓여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거였습니다.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생년월일로요. 시어머니가 정해준 번호도 아니고 남편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15년 전 25에 제가 처음 열었던 그 문을 41살의 주인으로서 연 거였습니다.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봄바람이었습니다. 15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자가 끝내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영희 씨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한 줄씩 적어온 가계부가 서류 한 장의 위화감을 놓치지 않은 눈이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을 찾아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헌신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